태안반도 안쪽 서해바다의 작은 섬 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민들이 어업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섬. 놀랍게도 바로 이곳에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죽도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가 생산되는 발전소. 주로 태양광을 이용하지만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죽도란 섬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양광 201kg, 그 풍력 10kg, 그 디젤 발전기 100kg짜리 3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준비가 돼 있어 날씨에 따라서 많이 나온 날은 한 1000kg까지 나오고요. 워낙 작은 섬이라 무태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디젤 발전기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친환경 발전소가 생긴 후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죠? 발전소가 없을 때는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자가 발전을 켰어요. 기름이 들어가니까 기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11시 되면 껐어, 밤에. 24시간 다 돌리니까 좋지. 아이고, 다 전기 저기 그거요. 전자제품 다 들어가. 없을 때는. 낮에 발전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시스템 덕분에 이젠 밤에도 맘 놓고 전기를 쓸 수 있죠. 전기조차 마음껏 쓸 수 없었던 섬 죽도는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디젤 발전기로,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죽도 사람들. 이처럼 전기는 참 편리하지만 많은 한계점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하면 충전기를 빼놓을 수 없죠.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충전기의 노예가 된 사람들. 장소 불문, 콘센트가 보이면 꼽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지 모릅니다. 장소의 제약 없이, 거리에 관계없이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주고받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송신탑이 사라진 무선 에너지 전송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에너지를 주고받는 세상, 함께 만나보시죠. 친환경 이동수단 자전거. 소장용 자전거 봄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내놓은 공유 자전거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기 자전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공유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로 교체되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미래형 이동수단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도 전기 자전거가 인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독특한 모양의 거치대와 그 거치대에 놓인 전기 자전거였는데요. 충전 어떻게 무선으로 하는 거야? 무선이네. 무선. 대박. 이거 아이디어 대박이다. 배터리 연결부에 전선을 연결하던 기존의 전기 자전거와 달리 거치대에 설치된 무선 충전 패드에 맞춰 자전거를 놓아두면 충전이 됩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무선 패드 위에다가 올리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희 무선 충전 시스템 자전거도 이 패드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장 방식으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무선 충전 방식은 자기유도 방식과 자기공명 방식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고주파 전원을 거쳐 고주파 자기장으로 2번 변환되고 이후 수신 패드를 통해 배터리로 전송되는 것이죠. 무선 충전이지만 충전 효율은 9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또 기존 자전거에 모터가 달린 앞바퀴와 도난 방지 배터리 장치를 부착하면 충전이 가능해서 공공자전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무선 충전되는 자전거는 좀 처음 봤는데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공공 시스템이나 그 설비로 들어가면 굉장히
시민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가 기대되는 자전거입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발전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동 수단 중 전기 자전거의 무선 충전 기술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일상에선 이미 상용화된 에너지 무선 전송 기술 덕에 편리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 여느 곳과 다름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업무에 필요한 전자제품의 전원을 켜는 직원. 노트북을 켜고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충전기선 대신 뭔가를 꽂아넣고는 내려놓습니다. 스탠드와 가습기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스마트폰 충전이 시작됩니다. 스탠드에도 불이 들어오고 가습기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전자기기 옆에 놓인 마우스패드가 무선 에너지를 전송하는 플랫폼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주파수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파수를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연구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에너지 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웍서 무선 충전 기술은 송칭 장치를 통해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력을 실어 보내면 수신 장치가 그 주파수에서 전력을 뽑아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원리입니다. 송신기에서 10W에서 20W 사이의 출력 파워를 전송하지만 받는 쪽, 즉 수신기는 5W 미만의 저전력을 수신합니다. 때문에 수미터 내에 있는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변환시켜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아직은 특수 코일이 내장된 전자기기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전 방식은 충전기 한 대에 하나의 기기만 충전이 가능하였고요. 충전기와 기기가 반드시 접촉을 해야 충전이 되었습니다.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충전 방식은 여러 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거리에 제약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충전 효율이 조금 부족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에너지 전송 거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 개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원거리 무선 충전 상용화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면 모든 전자제품에 실시간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헬스케어 기기나 IoT 시스템에 접목이 되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매우 효과적인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충전처럼 상용화된 무선 에너지 전송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기술 개발의 첫걸음을 뗀 분야도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기술입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선 충전 케이블이 꼭 필요합니다. 또 충전기가 있는 곳에 차량을 주차해야지 전기 에너지 충전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시공간의 제한을 없애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내놓은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기술은 상용화와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설치된 무선 충전 패드에 맞게 전기 자동차가 정위치하면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요. 전기 자동차가 무선 충전 위치에 자동으로 정렬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무선 충전은 일반 차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카이스트 교내를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대표적인데요. 무선으로 에너지 충전이 되는 이 버스를 운영하려면 차량과 도로 양쪽에 기술을 반영해야 합니다. 일단 이 버스의 운전자는 충전 플러그를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전 구역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충전되기 때문이죠. 차량이 주차장 내에 무선 충전 존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미래형 무선 충전 시스템입니다. 달리면서 혹은 정류장 정차 중인 상태에서도 충전이 가능한데요. 도로 자체에서 무선으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도로 하부에 고주파 케이블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전 인버터에서 그 케이블로 고주파 전류가 흐르면은 고주파 자기장이 발생하고요. 발생된 자기장이 그 차량 하부에 장착된 그 픽업을 통해서 고전압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전송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운행거리와 배터리 용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충전 용량을 찾아내는 것. 또
그 최적의 충전 장소에 고주파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향후엔 더 많은 차량의 동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차중 충전 쪽이 지금 이제 사실은 주행 무선 충전에 그 다음 도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주행 중 충전 부분은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5년, 10년? 현재 구미에서 상용화되어 운행하고 있는 무선 충전 전기버스. 이처럼 달리는 차량에 무선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을 넘어 도로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 공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명 솔라로드로 불리는 도로로 태양광 지별판을 도로에 설치한 것인데요. 독일이나 중국 등에서는 주차장, 고속도로 등에 시범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2대가 서 있을 정도의 도로에서 하루에 얻는 태양광 에너지는 대략 한 가구의 하루 사용량 정도라는데요. 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 변환된 전기 에너지를 전기 자동차에 바로 공급한다면 어떨까요? 즉, 자가발전 도로를 통한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이 완성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철도연맹 전체 총회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시스템인데요. 열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전철에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산에 위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험 운행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서 소개한 전기버스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통상에 흔히 접하는 무선 급전 방식은 이제 코일과 코일, 원심형 코일을 맞대서 전력을 전송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반면에 저희들은 열차의 주행 중 충전을 위해서 그 급전 코일을 그 선로 연변을 따라서 쭉 시설되는 형태의 코일을 개발을 해서 시설화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가려질 부분이 있긴 한데 그 구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전자계를 모아주는 코일이나 이런 게 없는 코알레스 방식의 급전 선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기부상 열차처럼 철로 위에 떠 있지만 에너지의 송수신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에너지를 모아주는 장치가 열차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 장치가 지상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받는 집전 장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되는 60kHz의 고주파 전원을 이 집전 장치를 통해서 픽업을 하고 그 전력이 차량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지상에 설치된 무선 급전 코일하고 차량에 설치된 무선 급전 픽업 코일 사이에 60mm 정도의 갭을 유지하면서 1.2MW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선로의 형태도 기존 열차의 것과는 다릅니다. 선로 연변에 설치된 제3궤조가 이제 파워 레일과 접지 레일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파워 레일과 접지 레일 사이를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콜렉터 슈 마찰을 하면서 이제 접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플러스 전원이 일로 들어가고 차량에서 사용하고 다시 이제 접지 레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과거 경전철 선로와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경전철 정류장마다 설치되었던 고압 전선이 사라진 것인데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무선 전력 전송을 채택함으로 해서 그 전차선과 같은 구조물을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 있고, 또 밖으로 드러난 도체를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 해서 감전이나 이격 등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최근에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한 그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 그 항상 충전이라는 게 어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무선 급전을 이용한
그 충전 시스템을 결합함으로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급전 시스템을 최적화한 그런 운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전철의 하루 운행 전력인 1.2메가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무선 급전 전송 시스템. 향후 더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현재 1.2메가와트의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본 시스템을 병렬 운전하는 방식으로 보다 큰 용량의 에너지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기존의 일반 새마을호나 KTX 등의 어떤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차량에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송의 공간적 제약을 넘기 위한 시도는 하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무인기가 연료 없이 태양광만으로 성층권 비행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날개 하나당 20m 길이의 태양광 패널을 부착한 무인기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만들어낸 에너지를 자체 공급하면서 성층권 고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 EAV3로 2016년도에 18.5km까지 상승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성층권 비행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18km 이상 성층권 고도에 진입한 한국의 무인기를 비롯해서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 개발에 세계 각국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산불 감시, 해양오염 감시 및 미세먼지 연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비행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성층권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체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태양 에너지의 양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가벼운 비행체를 만들고 저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비행 기술이, 항공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효율의 태양광 패널과 그리고 고효율의 배터리가 아주 절실히 꼭 필요합니다. 자체 발전을 위한 고효율의 설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에도 저희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고효율의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공급을 받아서 비행을 할 수 있게, 장기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는 태양 에너지의 양 자체가 약 3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장기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이 여기에 대한 아주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무선 전송을 우주로 확장시킨 것이 우주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과학 선진국에서 앞다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태양광 패널을 우주에 설치하여 에너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50년 전에 나왔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허나 최근 발사체 비용이 떨어지고 경량 거대 구조물의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죠.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완벽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지구온난화라든가 그다음에 방사선 폐기물질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재생에너지가 아주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이점은 있는데 가장 큰 약점이 24시간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태양광 에너지는 밤낮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발전이 안 되고, 그다음에 풍력은 어떤 날은 바람이 세고 어떤 날은 바람이 약하고, 또 뭐 조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력도 가물었을 때는 저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기저전력이라고 해서 베이스로드라는 기저전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태양광 발전은 24시간, 거의 24시간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저전력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의 상용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비용입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수백억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한데요. 그 비용은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기를 경량화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이 발사체 비용을 낮추지 못하면 발전 비용 대비 에너지의 가격을 낮출 수 없어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발사체 비용입니다. 발사체 비용이 거의 한 50% 이상이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을 설치할 때 비용이 한 50% 이상이 다 발사체 비용입니다. 발사체 단가는 킬로그램당 10,000에서 2만 불 사이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가 출연함으로써 한 킬로그램당 4,000에서 6,000불 사이로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재활용 로켓이 더 활성화되고 최종적으로 우주 비행기가 완성되게 된다면 킬로그램당 한 600달러 이하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2기가와트 발전소, 이거는 이제 대형 핵 발전소에 해당되는데 그 무게가 한 100톤 이하로 간다면은 킬로와트 아워당 단가가 한 40원 이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현재 그 핵 발전소가 70에서 한 80원 사이에 그 단가를 갖고 있는데 훨씬 그 효율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우주 태양광 발전소의 설계는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반사판을 사용해 태양 전지에 태양광을 집중해서 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효율입니다. 현재 태양 전지의 효율이 30% 정도이지만 10배의 태양광을 받는다고 효율이 300%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의 태양광 발전소 모델은 필름 형태의 태양 전지판을 사용해 무게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사판 없이 태양 전지판을 직접 사용하는 것도 무게당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의 상용화를 위한 과제, 두 번째는 손실은 최소화하며 지구의 에너지를 전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본 무선에너지 전송 기술처럼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파에 전력을 실어 보내야 하죠. 우주 태양광 발전도 지상 태양광 발전과 마찬가지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는 같습니다. 문제는 우주에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지구로 보내기 위해서 전선이 필요한데 전선을 저희가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전자기파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걸 지구로 보내고 그 전자기파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회수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실험실 내부, 이곳에선 우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구로 송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무선으로 인공위성에서 지구까지 전력을 보내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지상에서 실증 시험을 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패널이 붙은 이 작은 판이 에너지를 쏘는 송신부의 안테나입니다. 여기서 방사된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수신부에 있는 안테나에서 받아서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인데요. 에너지를 받는 수신 안테나는 크기가 송신부에 비해 2배 이상 큽니다. 에너지의 전송 방식도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데요. 앞서 본 전기 자동차나 기차와는 달리 먼 거리에서 에너지를 전송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상용화되고 있는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은 이제 움직이는 자기장의 유도나 공진을 이용한 방식이고요. 그것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누설 자기장도 크고 실제로 효율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먼 거리 이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사형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테나가 준비되면 에너지의 송신과 수신 실험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한 곳에서 한꺼번에 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조정해가며 조금씩 에너지를 전송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높은 마이크로파 에너지가 오가는
실험실 패널 하나하나마다 흘러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로 에너지를 쏘아야 가장 고효율로 수신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파의 양을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최적의 에너지 송수신 위치를 포착하는 것.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중요한 작업인데요.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에너지의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는 50m급 실증 50m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야외에서 실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관련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는 허가 절차까지 포함해서 100m급 전송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 우주에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준 무선에너지 전송 기술. 이 기술이 환경과 지구의 미래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기 자전거와 전기 자동차 등의 이동 수단에 더 큰 자유를 주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꼽히는 무선에너지 전송 기술. 기찻길에서 전선을 없애고 도로변 충전소를 줄일 수 있다면 그린 에너지의 시대는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요?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그리고 에너지 전송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기술은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모바일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이겠죠. 하지만 에너지의 이동이 중요한 이유는 비단 편리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에너지의 이동이 곧 돈이 되는 기술,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충북 청주시의 한 농원. 양파 재배가 한창인 밭에 독특한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퇴비를 뿌리고 양파의 작황을 점검하는 농부의 손길은 여느 곳과 다르지 않는데요. 노지 작물인 양파밭 위엔 촘촘하게 태양광 패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농사만 짓다가 농사만 가지고 수익이 좀 작다 보니까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태양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45년 차 베테랑 농부 김창한 씨가 운영하는 농장엔 태양광 패널이 3곳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는 농사도 짓고 에너지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일찌감치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6년도에 이제 주로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주로 이제 논에 이제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16년도에 이제 논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밭에 좀 설치를 하고. 그래 그에 저희들이 농사를 져 보니까 물론 이제 수량은 뭐 한 저희들이 20% 가까이 줄긴 하지만 정말로 이제 광발전으로 인해서 농해 소득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아주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됐죠.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핵심은 태양광을 농작물과 나누는 솔라 쉐어링입니다. 때문에 태양광 패널도 고정식이 아니라 개폐식인데요. 계절별 입사각에 맞게 설치해야 발전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100kg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평균 하루에 발전되는 양을 3.5시간을 봅니다. 1년 평균을. 그걸 이제 30일 동안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면서도 농민들한테 100만 원 수입이 된다는 게 저희들 수치로다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의 양을 매일 확인합니다. 이게 인버터라고 하는 건데요. 태양광을 수치를 계산해줘서 표시해주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9kW를 발전한 거죠.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의 전력망에 연결해서 직접 판매하는데요. 한국전력에서는 한 달 동안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입을 환산해서 농민들에게 환원해 줍니다. 이것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수익 구조죠. 설비 투자를 마치고 시험 발전까지 완료한 청주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전력 거래 시장이 일반에 개방되면서
올해부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그동안 전력은 에너지 공기업과 일부 민간 발전 기업이 생산해 왔는데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 늘어나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에너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력 시장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판매 사업자에는 한전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은 작년 6월 12일에 국회에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하고 하위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시장 운영 규칙 등을 마련을 해서 작년 12월 13일서부터 전력거래소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장의 화두인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란 1메가와트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 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저장한 전기를 중개 사업자가 전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내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하려면 어떨까요? 먼저 지자체의 사업성 검토를 요청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안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발전소를 준공하면 일단 준비가 끝납니다. 설비 사용을 위한 준공 검사까지 통과를 하고 나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생산한 전력이 1메가와트 이하면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1메가와트 이상이면 전력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판매 수익은 시세에 맞춰 지급받는데요. 이때 일부는 REC라는 형태의 증서로 받게 됩니다. REC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생산된 전기 발전량을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형태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급하는 사유가 신재생 에너지는 현행의 전력 시장의 단가보다도 더 생산 원가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2012년서부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급 의무화 제도, 즉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 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REC란 공급 인증서를 발급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운영해 본 결과 이 청색 막대 그래프가 어제 실제로 생산한 양이 되겠습니다. 전력 수급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게끔 전력 중개 사업자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력의 안정적 수급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개인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지자체도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논산시에 위치한 축산 농가. 수백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이 농가에선 하루 평균 2에서 3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하는데요. 그 분뇨를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수거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 부담이 되고 분뇨 저장고에 마냥 쌓아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저장고 같은 경우는 400톤 정도 가능합니다. 적재가. 가축의 분뇨는 각종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농가는 오늘이 돼지 분뇨를 수거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에서 운영하는 수거 차량이 와서 분뇨를 싣고 가는데요. 시에서 이거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가축은 항상 상시적으로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분뇨라는 건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리를 하지 못하면 항상 적재량은 점점 줄어들 테고 그러면 뭐 넘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토질 오염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시에서 아무래도 꾸준히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거한 가축의 분뇨와 논산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순환 농업센터로 옮겨서 처리하는데요. 축산 폐기물에 불과한 돼지의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바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생성된 바이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적지 않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가스 이제 에너지 시설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축 분뇨하고 음식물이 저희가 하루에 한 500톤 내외가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에너지하고 비료로 만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논산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와 그 부산물인 액비와 퇴비를 만드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이오가스 에너지 저장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를 투입합니다. 여기서 1차 발효가 일어나는데 이후 미생물이 잘 분해될 수 있게끔 교반 작업이 이뤄집니다. 가장 핵심은 온도를 40도 중온에 맞춰주는 것. 이렇게 교반을 하면 공기가 없는 현기 상태가 되며 유기물의 유기산 분해가 되고 유기산이 메탄이 되는 메탄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는 발전시설로 보내집니다. 발전시설에선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바이오가스를 가스 엔진에 투입하는데요. 엔진 속에서 바이오가스가 폭파하면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하루 발전량이 300kW인 발전기 2대가 24시간 돌아가며 전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현재는 300kW가 발전이 되고 있고요. 한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24시간 300kW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논산시 이계면 소재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발전 부산물은 액체 비료인 액비와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부수입을 얻는 건 물론이고 100% 자원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가축 분뇨를 저비용으로 처리하고 농협은 전력 생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득인 셈이죠.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나 음식물을 저희가 에너지로 만들고 비료로 만들어서 그 비료가 우리 식량을 담당하는 농지에 순환이 됩니다. 농지에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대강이나 하천 같은 데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수질의 문제도 없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농업이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 비료나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 유기성 물질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다시 순환이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나 토양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경축 순환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재료가 되고요. 가축 분뇨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조물도 에너지 생산과 판매의 원천이 됩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서울의 간선도로. 그중 강변북로에선 최근 새로운 시도가 한창입니다. 도로의 옹벽, 고가차로의 방어벽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 발전을 하는 것인데요. 간선도로를 전기 생산도로로 바꾸는 일명 솔라로드 프로젝트로 현재 강변북로에만 3곳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력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발전된 전기는 한전 전력망을 통해 주변 건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에서는 한전에 발전된 전기를 판매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대형 발전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총 11곳입니다. 전용도로 11곳 중에 강변북로는 특히 서울을 동서로 가로질러 남양을 형성하고 일자량이 우수한 곳이기에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변북로에는 현재 설비가 설치된 3개 지역 외에 2020년 말까지 4곳에 태양광 설비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7개의 발전 설비에서 하루 평균 1,400k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면적에 대비해 도로 면적이 약 23%에 달할 정도로 도로가 많은데요. 향후 이 도로를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고 그 에너지를 판매한다면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강변북로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근처에는 별도의 저장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단지에 있는 저장 설비가 이곳엔 없는데요. 판매를 위한 전력 전송이 바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된 전기가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교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로 바뀐 전기 에너지가 이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계량기를 거친 다음에 한전 전력망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저장 장치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태양광 발전 설비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공간 제약이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둘째, 전력 공급망이 잘 갖춰진 도심에 설비가 있어 바로 전송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발전을 하고 남은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필요시에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비하고 유지 관리가 많이 들어서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변북로에는 도심에 설치가 돼 있고 주변에 한전 전력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한전 공급 개통 방식으로 설치한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전력망에 직접 연결해 에너지를 거래하는 것보다 ESS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공급 안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다르기 때문에 공급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ESS를 이용하면 발전 환경이 좋을 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계통이 연계되면 기존 정기적인 수요 불확실성에 공급의 불확실성이 더해져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ESS는 에너지의 충전과 방전이 자유로워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시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줍니다. ESS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거래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ESS는 필수 요소입니다. ESS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시세가 비쌀 때 팔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설비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발전량에 맞는 ESS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가격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쌀 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가격이 비쌀 때 팔 수 있는데 ESS를 통한 차의 현실은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신재생 연계용 ESS나 피크 저감용 ESS가 기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ESS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은 일부 발전소에선 환경과 수익성을 고려해 ESS 연계 발전 설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 중에서도 ESS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요. 부산광역시가 대표적입니다. 2017년 클린에너지 도시를 표방하면서 부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메가와트급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를 잇따라 설치하고 상용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화전산업단지 내 일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화명 정수장의 일부 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ESS 연계 태양광 발전 사업은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일단 LS 산전은 우리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의 주관사고 화면 정수장은 우리 부산시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두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정수장의 경우에는 연간 한 3억 7천, LS 산전 부산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3억 3천, 총 합해가지고 연간 한 7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력 발전과 ESS를 연계한 경우는 많았지만 본격적인 상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에 ESS를 접목한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화전산업단지와 화명정수장이 첫 사례입니다. 화전산업단지의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910kW, ESS는 2.7MW시 규모인데요. 이곳에서
연간 1100메가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화력 발전으로 생산하려면 250만 톤 정도의 석탄이 필요한데요. 환경을 지키면서 수익도 올리는 ESS 연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부산시는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함영 정수장의 경우는 화전산업단지보다 큰 규모로 ESS 연계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기 에너지가 쌀 때 대량으로 발전을 하고 비싼 피크타임과 피크 시즌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함영 정수장에 설치된 ESS 연계 태양광 발전은 지금 5,000평 규모에 지금 설치되어 있으면 그 발전 용량은 1메가와트 규모이며 연간 생산량은 1,310메가와트시 정도가 되면 그 수익은 연간 한 3억 7천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일단 정수지나 침전지 등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태양광 패널로 인해 녹조 현상까지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지역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면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발전량 규모에 따라서 부산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또 향상시키고 있고, 그와 더불어 함영 정수장에서는 LS 산전에 연간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라든지 정책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은 물론 지역자치단체와 기업, 기관까지 에너지 소비의 주체였던 이들이 이젠 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해서 판매하며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는 소비자가 에너지를 거래하는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거래의 활성화가 우리의 에너지 의식을 바꿔놓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구하기 위해 연구되기 시작한 친환경 에너지. 과학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사람들의 인식 또한 성장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는 더 이상 꿈의 에너지가 아닌 현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는 의무감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까지 갖춘 새로운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달라진 에너지 패러다임과 에너지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류와 환경을 구할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과학적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에너지의 가치를 믿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